나는 오랫동안 미국 상무부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다뤄왔지만 올해 삼성의 행보만큼 조용한 충격을 준 사건은 없었다. 삼성이 미국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감지하고 있었다. 64억 달러 보조금도 텍사스의 대규모 공장도 의미가 없어진 순간이었다. 왜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서 이런 침묵의 철수가 일어났을까? 2025년 삼성전자가 공개한 6만 명 글로벌 채용 계획에서 미국이 빠졌다는 사실은 그 질문의 시작이었다. 채용뿐 아니라 투자와 기술 인력 배치에서도 미국은 철저히 제외되었다.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한 인사 계획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임을 직감했다. 삼성은 무엇을 보았던 걸까? 그리고 이 결별은 한국과 세계에 어떤 흐름을 만들게 될까? 나는 워싱턴에서 그날의 발표를 지켜보며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서초 사옥 컨퍼런스 홀에서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발표한 6만 명 채용 계획은 규모만큼이나 상징적이었다. 그러나 발표문 어디에도 미국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평택에 3만 2천 명, 헝가리와 인도, 베트남까지 상세한 숫자가 적혀 있었지만 미국은 공백이었다.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처럼 보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마이클 로버츠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불과 8달 전 미국 정부는 64억 달러 지원을 확정했고 텍사스 주정부는 추가 세제 혜택까지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연장선에서 미국이 제외된 채용 계획이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더 이상한 것은 타이밍이었다. 발표는 HLB 비자 수수료가 46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된 직후였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였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1명당 10만 달러 부담이라는 현실적 장벽이었다. 그날 오후 텍사스 테일러시에서 경제개발청장 사라 밀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시 예산의 40%를 인프라에 투입한 상황에서 한국 본사의 결정은 지역 경제 자체를 흔드는 사안이었다. 밀러 청장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묻고 있었지만 사실 삼성 내부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미국 중심 전략을 줄이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미국 정부가 CHIPS법 보조금을 제공하면서도 중국 시장 제한, 기술 이전 요구, 생산량 보고 의무 등을 꾸준히 추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지난 겨울 발표된 상무부의 새 가이드라인이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주요 사업 결정을 내릴 때 미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삼성 같은 기업이 이 요구를 기술 주권 침해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그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 가이드라인을 처음 읽었을 때 이것이 단순한 행정문구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 깊숙한 곳까지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신호임을 직감했다. 삼성 경영진이 이를 기술 주권 침해로 받아들였다는 사실도 오래 지나지 않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도체 사업부 김태준 사장은 내부 회의에서 우리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고 들었다. 기술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의 말은 나 역시 수년간 워싱턴에서 보아온 현실과 충돌하는 지점이었다. 그는 기술로 말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고 그 의지는 삼성의 다음 발표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평택 캠퍼스 확장 계획이 6만 명 채용 발표와 함께 공개된 것이다. 추가 25조 원을 투입해 차세대 3나노 라인을 구축하고 AI 반도체 전용 생산 시설까지 더한다는 내용은 실로 공격적인 전략이었다. 이는 텍사스 투자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중심의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삼성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CNN 비즈니스 담당 제니퍼 클라큰 기자는 이번 발표를 단순한 채용 계획이 아니라 지정학적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는 대신 새로운 선택지를 찾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고 조용한 저항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나 역시 워싱턴에서 이를 부정할 수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날 삼성의 공식 입장이었다. 글로벌 최적화된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짧은 한 줄뿐이었다. 그러나 업계는 그 침묵을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한 자신감, 그것이 이번 움직임의 본질이었다. 그렇게 삼성의 조용한 독립선언이 시작되었고 이는 세계 반도체 질서의 흐름을 바꾸는 서막처럼 느껴졌다. 미국이 보조금으로 기업을 묶어두려 했다면 삼성은 기술력으로 그 구속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식으로 응답한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6만 명 채용 발표였다. 발표 이틀 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도 비슷한 진동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으로 짓고 있는 브라이언 카운티 배터리 공장에서 예정된 2차 장비 반입이 갑자기 연기되고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일부가 조기 귀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지아 경제개발청장 페이 윌슨은 즉시 긴급회의를 열었다. 총 54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조지아 역사상 최대 해외 투자였기에 조금만 흔들려도 지역 일자리 8,500개가 사라질 위험이 있었다. 한국 기업들이 빠지면 남는 것이 없다는 윌슨 청장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 삼성에 이어 현대와 LG까지 움직이고 있다며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언론들도 한국발 투자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조지아 공화당 상원의원 데이비드 퍼듀는 연방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동맹국 기업들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7,000km 떨어진 유럽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기자 회견을 열고 놀라운 발표를 내놓은 것이다. 헝가리의 발표를 들은 순간 나는 워싱턴에 앉아 있으면서도 공기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르반 총리는 한국을 헝가리의 가장 중요한 기술 파트너라고 선언하며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은 놀라울 정도였다. 데브레첸 산업단지 200만 평방미터를 10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법인세는 15년 동안 전면 면제하며 공장과 유럽 주요 시장을 잇는 고속철도까지 직접 연결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학교 설립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헝가리 투자청장 타카치 세르게이의 설명은 더 분명했다. 미국은 조건을 붙이고 보조금을 주지만 우리는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제안한다는 말이었다. 그 차이는 너무도 분명했고 나 역시 그 말에서 현재의 세계 기술 지도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 발표 직후 LG에너지솔루션 권용수 CEO가 부다페스트를 전격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공식 명분은 유럽 시장 조사였지만 워싱턴 내부에서는 이 움직임이 조지아 프로젝트 재검토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헝가리의 제안은 단순히 생산 부지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한국과 함께 기술 생태계를 공동 구축하겠다는 의지였다. 현지 대학과 연계한 배터리 기술 연구소 설립, 유럽 전기차 업체들과의 직접 협력 그리고 전체 산업을 아우르는 공급망 허브까지 포함된 구상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다. 현대차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였다. 장재훈 사장이 체코 프라하를 찾아 현지 정부 인사들과 논의를 진행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체코는 이미 현대차의 유럽 생산 거점이었지만 이번에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모두 포함한 새로운 라인업 생산 허브로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회동 후 체코 산업부 장관 요제프 시켈라는 기자들에게 현대차는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며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는 학생이라고 말했다.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례는 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언론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면서도 끊임없이 의심의 시선을 보냈고 유럽은 신뢰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한국식 기술 외교의 승리라며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파트너를 고른다고 평가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에는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한 한국의 대답은 테크놀로지 퍼스트라고 보도했다. 기술을 가진 나라가 결국 파트너를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는 문장은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짚고 있었다. 하지만 워싱턴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국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미국 중심으로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오히려 미국을 배제하는 방식의 다변화였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벗은 삼성 미국 법인 CEO와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지만 지역 언론들은 추가 인센티브 제안에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더 심각한 것은 연쇄 반응이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계획했던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했고 포스코도 엘라베마 제철소 확장 계획을 일시 보류했다. 미국 반도체 협업회 CEO 존 펄은 CHIPS법의 목적이 공급망 다변화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방을 밀어내는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했다. 그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내 책상 위에 도착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십 전략을 나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바로 확인했다. 핵심은 매우 명확했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럽과 동남아시아, 중동과의 협력을 확대하되 정치적 조건이나 압박이 없는 순수한 기술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방향이었다. 브리핑에서 산업부 관계자가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신뢰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고 말한 문장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간다는 그의 말은 실제로 한국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그 선언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다. 발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 첨단 산업단지를 한국과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그 규모는 무려 200억 달러로 반도체, 배터리, 수소 등 핵심 기술이 모두 포함된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곧이어 UAE도 움직였다. 두바이에 한국 중심의 테크시티를 설립해 중동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불과 한 달 만에 기술 지형이 완전히 재편되는 듯한 광경이었다. 미국이 조건을 내걸고 압박을 가하는 사이 전 세계가 한국에 오히려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CNN의 파리드 자카리아는 프로그램에서 미국은 한국을 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기술력 자체가 협상력이라는 사실을 한국이 증명하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의 조건부 보조금인지 세계의 무조건 파트너십인지 선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이미 행동으로 답하고 있었다. 그 시기 나는 평택 고덕 산업단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받았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일제히 움직이며 삼성전자 평택 3공장 라인 확장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총 면적은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규모였고 투입되는 예산만 수십조 원으로 한국 반도체 역사상 단일 부지 최대 규모였다. 현장 총괄 박성민 상무는 작업자들에게 지금 짓는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심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3공장의 구조는 기존 반도체 공장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었다. 세계 최초로 3나노급 극자외선 공정 라인 10개 이상이 한 건물에 집약됐고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품질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곳에서 생산될 제품은 GPU, CPU, 모바일 프로세서를 모두 아우르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의 풀 라인업이었다. 가장 눈에 띈 부분은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었다. 기존에는 숙련된 엔지니어가 장비를 직접 모니터링했지만 3공장에서는 인공지능이 하루 종일 공정을 감시하고 1초도 안 되는 간격으로 온도와 압력, 습도를 조절하며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분량을 감지했다. 이현석 기술 총괄은 더 이상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시대라며 기술이 기술을 관리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누가 오고 떠나도 생산은 멈추지 않는다는 말은 미국 취업비자 문제 등 외부 변수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최첨단 칩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평택의 또 다른 혁신은 완전 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이었다. 공장 단지 안에 장비 제조, 소재 개발, 패키징, 테스트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기존처럼 네덜란드에서 장비를, 일본에서 소재를, 대만에서 패키징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다. 모든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였다. 특히 내가 주목한 것은 국산 극자외선 장비 개발이었다. 삼성이 포항공과대학교와 함께 차세대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처음 받았을 때 나는 이 프로젝트가 세계 기술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던 영역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기술이었다.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김태우 교수는 몇 년 안에 ASML과 동등한 성능의 장비를 완전 국산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고 이미 핵심 기술은 확보했으며 남은 것은 양산 최적화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업계가 충격을 받은 것도 당연했다. 미국 반도체 장비협회 회장 앤디 브라이언트는 한국이 완전한 자체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할 경우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평택 3공장의 설계를 보면 미국 의존도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핵심 장비는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소재는 독일과 한국에서, 설계 툴은 자체 개발한 것을 사용했고 미국 기업의 제품은 일부 측정 장비에 불과했다. 평택의 위력은 수치로도 증명됐다. 기존 삼성 공장의 월 생산 능력이 웨이퍼 수만 장 수준이었던 반면 3공장은 인공지능 최적화 덕분에 같은 면적에서 수십만 장을 생산할 수 있었다. 효율은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향상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불량률이었다. 기존 3나노 공정의 불량률이 두 자릿수였다면 3공장은 실시간 AI 모니터링으로 이를 한 자릿수 초반까지 떨어뜨렸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은 인건비를 크게 줄였고 불량 감소는 재료비 절감을 가져와 결국 동일 성능의 반도체를 훨씬 낮은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 이런 변화는 해외 고객들을 평택으로 몰려오게 만들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예고 없이 평택을 방문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차세대 GPU 생산 논의였지만 업계는 이를 미국 정치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전략으로 이해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대만 TSMC에 의존했지만
지정학적 위험 분산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평택 3공장의 첨단 생산 능력은 엔비디아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했다. 젠슨 황은 현장을 둘러본 뒤 이곳은 공장이 아니라 미래라며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곳이라는 말을 남겼다. 애플 역시 움직였다. 팀 쿡 CEO는 화상회의를 통해 삼성과 차세대 어시리즈 프로세서 생산을 논의했다. 애플은 오랫동안 TSMC 단독 공급 체제를 유지했지만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삼성의 옵션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특히 애플이 주목한 것은 평택의 AI 기반 공정 커스터마이징 기능이었다. 고객이 원하는 스펙에 맞춰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산 변수를 조정해주는 시스템으로 소량 다품종 생산에 결정적인 강점이 있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잇따라 평택의 맞춤형 AI 칩 생산을 의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글로벌 고객 행렬은 미국 정부의 악몽과도 같은 장면이었다. 칩스법으로 한국 기업을 압박하려던 전략이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역외 주문으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사이 한국은 미국 없이도 생존 가능한 체제를 구축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력 구조였다. 평택 3공장에는 박사급 연구원 수백 명, 석사 엔지니어 수천 명, 학사 기술자 만여 명이 배치돼 있었다. 모두 한국인이었고 미국 비자나 노동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실력이었다. 삼성은 국내 주요 대학과 반도체 인재 양성 협약을 맺고 매년 최우수 인재 수천 명을 선발해 집중 교육을 진행했다.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한 평택형 인재들이었고 이 집단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반도체 인력 생태계로 성장하고 있었다. 나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이승훈 교수가 평택에서 몇 년만 근무해도 세계 어디에서든 통하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야말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자산이며 내가 워싱턴에서 늘 체감해 온 한국 기술 경쟁력의 본질이었다. 평택은 단순한 생산기지를 넘어 기술 독립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국이 조건을 내걸고 압박할 때 한국은 기술로 대답했고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길을 만드는 쪽을 선택했다. 그 길 위에 평택이 있었고 대한민국 기술 주권의 심장은 그곳에서 더 강하게 뛰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평택 3공장에서 세계 반도체 역사에 전례 없는 실험이 시작됐다. 완전 무인 스마트 팩토리의 실제 가동이었다. 인간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생산 공정 전체를 제어하는 혁명적인 시도였다. 그날 아침 9시 중앙 제어실에서 박성민 상무가 시스템 가동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공장 전체가 순식간에 인공지능의 지배 아래 놓였다. 수만 개의 센서는 온도와 습도, 진동, 전력 소비, 화학물질 농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했고 인공지능은 이를 종합해 최적의 생산 조건을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예측 능력이었다. 장비 고장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징후를 감지해 선제 조치를 내렸고 원료 부족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공급업체에 주문을 넣었다. 심지어 날씨 변화에 따른 습도 조절까지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김지혜 상무는 이제 우리 공장은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라며 마치 거대한 뇌를 가진 생명체처럼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기존에는 숙련 엔지니어가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비를 조정했지만 인공지능은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학습한 데이터로 훨씬 정확한 결정을 내렸다. 공정관리팀장 서지우 책임연구원은 경험 많은 숙련공의 감각을 인공지능이 흡수했다며 그 차이를 설명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도 한국이 보여준 기술 자립 정신이 진정한 기술 강국의 면모라고 평가했다.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일본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다. 도쿄의 한 대학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공과대학 학생 상당수가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답했다. 오사카대 전자공학과 학생 단합의 유키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부럽다며 졸업 후 삼성이나 LG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교토대 컴퓨터공학과 학생 사토 미나미도 한국이 기술로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일본에도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자민당 미래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다나카 겐타로는 국회 연설에서 한국의 기술 자립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으며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책위원장 사토 유리코도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이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정책으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기술 자립 추진법 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경제산업성은 일본판 K-테크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성공 모델을 분석해 자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보면 일본의 시각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는 일본이 선생이고 한국이 제자라는 인식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기술 분야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더 나아가 특정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과정을 지켜보며 그것이 단순한 평가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기술 자립이 얼마나 거대한 성과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웃나라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술력,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이룬 진정한 성취였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나라, 기술로 독립을 확보하고 침묵으로 주권을 지켜낸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이 한국의 변화가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초겨울에 찾아왔다. 세계경제포럼의 다보스 특별회의가 스위스에서 열렸고 주제는 기술 주권과 글로벌 협력이었다. 각국 정상과 기술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심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 연설자로 나섰고 그가 선택한 연설 제목은 기술은 협력의 다리지 압박의 도구가 아니다였다. 그는 기술은 인류 전체의 자산이며 특정 국가가 독점하거나 통제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한국은 모든 나라와 기술을 공유하되 어떤 국가에도 종속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연설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각국 언론들은 한국이 새로운 기술 외교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더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연설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이었다. 한 외신 기자가 한국이 미국 동맹에서 이탈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짧고 명확하게 답했다. 한국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나라와 동등한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주권 국가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 답변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이 더 이상 어떤 강대국의 영향권 아래 머물지 않는 독립적 기술 강국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 순간을 더욱 상징적으로 만든 장면은 연설 직후였다. 사우디 왕세자, 독일 총리, 인도 총리, 브라질 대통령 등이 줄을 서서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각국이 제시한 조건들은 놀라울 만큼 파격적이었다. 사우디는 네옴시티 전체를 한국 기업에 개방하겠다고 했고 독일은 자국의 정밀 제조 기술을 무상으로 공유하겠다고 했다. 인도는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한국에 우선 개방하겠다고 제안했다. 가장 놀라운 제안은 브라질이었다. 룰라 대통령이 남미 전체의 기술 허브를 한국과 함께 만들자고 직접 제안한 것이다. 이 모든 러브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일방적 지원이나 보조금이 아니라 동등한 기술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점이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 자립과 주권 의식이 세계의 존경을 얻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많은 나라로부터 이렇게까지 러브콜을 받는 것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기술 개발을 이어온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위상 변화는 실제 수치로도 확인되었다. 한국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 기술 수출 상담 요청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했고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스마트 팩토리 기술 분야에서 문의가 폭증했다. 더 중요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의 선택권이 크게 확장되었다는 점이었다. 예전에는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 정부의 허가를 기다려야 했다면 이제는 각국이 먼저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진행 중인 해외 투자 프로젝트만 해도 수십 개에 달했고 모두 현지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들이었다. 현대자동차 역시 비슷했다. 전기차 공장 유치를 위해 여러 국가가 경쟁하며 점점 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다. LG에너지솔루션 또한 전 대륙에서 배터리 공장 설립 제안을 받았다. 유럽과 동남아, 중남미, 중동까지 한국 기업을 향한 러브콜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는 이들은 현장에서 뛰는 한국 기업인들이었다. 나는 삼성전자 해외 사업을 맡고 있는 김민수 상무가 예전에는 우리가 해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했지만 이제는 각국이 레드카펫을 깔아 환영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실감했다. 현대자동차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는 박지영 전무 역시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왔다며 이제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가 이를 수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조용한 힘이 있었다. 미국의 압박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공개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으며 말보다 행동으로 의지를 증명했다. 이 한국식 대응 방식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를 새로운 외교 모델이라 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의 지혜라고 분석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한국의 침묵이 가장 강력한 외교 언어였다고 표현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수립했다. 외교부는 기술 외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당당한 외교를 원칙으로 세웠다. 어떤 국가와도 기술 종속 관계를 맺지 않으며 기술 협력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하고 기술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술 패권주의에는 단호히 반대하겠다는 입장도 포함되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제 한국은 기술을 무기로 한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계에 증명했다며 앞으로는 기술을 통해 더 평화롭고 상생하는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 즈음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기술 자립을 이끈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 것이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LG의 구광모 회장, SK의 최태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기술 혁신에 매진해준 덕분에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어떤 나라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에 이재용 회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고 세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답했다. 이 간담회는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해외 언론들도 이를 집중 조명했다. CNN은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딛고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루었다고 전했고, BBC는 작은 나라 한국의 기술 주권 의지가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NHK도 한국의 성공 모델이 이제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은 한국의 모습이 진정한 주권 국가의 전형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용기와 지혜를 세계가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한국의 성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기술 자립도 평가에서 주요 첨단 기술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빠르게 감소했다. 반도체는 미국 의존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배터리 분야는 거의 완전한 자립을 이루었다. 더욱 의미 있는 점은 이런 성과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국 주요 대학에서 기술주권학과가 신설되었고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술 외교와 기술 정책까지 아우르는 융합학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정부는 기술주권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을 적극 지원했고 산업 생태계 전체의 자립도를 높이는 전략을 본격 추진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UN 과학기술위원회는 한국을 기술주권 모범 사례로 선정했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 출범했다. 세계은행은 한국 모델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의 방식이 글로벌 기술 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자립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형 기술 외교의 확산이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여러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의 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국가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균형을 잡으면서도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키워가는 한국의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아프리카 연합 또한 한국과 기술 협력량의 각서를 체결했고 한국의 기술과 아프리카의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상생 모델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중남미에서도 변화가 이어져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여러 나라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글로벌한 움직임은 결국 한국의 소프트 파워 확장으로 이어졌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기술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어를 필수 언어로 보는 흐름이 생겨났다. K-드라마와 K-팝에 이어 K-테크가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은 것이다. 유튜브에서는 한국 기업의 기술 혁신을 다루는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해외 유학생들의 한국 선호도도 빠르게 상승했다. 과거 미국이나 유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던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고 있었다. KIST와 포스텍에는 전 세계에서 박사과정 지원자가 몰려들었고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배터리 관련 지원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런 변화는 한국 사회 전반의 자신감으로 번져나갔다.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술 강국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은 90%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해외 취업을 선호하던 젊은 세대가 이제는 한국 기업에서 세계적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대 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도연 학생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더 자랑스럽다며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다. 연세대의 박민지 학생도 졸업 후 삼성이나 SK에서 일하고 싶다며 한국 기업이 만들어가는 기술의 변화를 직접 보고 싶다고 했다.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는 곧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회는 초당적으로 기술주권 기본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고, 핵심 기술 분야의 자립도를 높이며 기술 외교를 체계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술 자립을 진정한 국가 안보로 보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결국 한국은 스스로 증명해냈다. 기술은 압박의 도구가 아니라 협력의 매개이며 진정한 힘은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기술로 쌓은 자신감과 침묵으로 증명한 의지,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국가 모델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오늘의 흐름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느꼈다. 그 신뢰의 기준을 삼성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냈고, 이는 단순한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인이 지키고자 한 기술 주권의 결정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원더풀 감독이었다. 삼성이 중국에서의 철수를 공식 발표하자 중국 전역은 순식간에 충격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천 년 문명을 이끌어왔다고 자부하던 중국 고위 관계자들은 기술을 조금 따라하는, 한국이 떠난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수십 년 동안 중국 산업을 떠받쳐온 핵심 파트너 삼성의 발걸음이 멈추자 중국 정부는 단숨에 국가적 비상 상황을 맞이했고, 수많은 협력사 직원들의 일자리가 눈앞에서 사라지며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라는 거대한 후폭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중국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삼성이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수조 원 규모를 포기하면서도 단 한 줄의 기술도 넘기지 않았던 삼성. 오랫동안 믿어온 그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떠난 진짜 이유를 저는 한국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화이청입니다. 중국 선전에서 연매출 300억 원 규모의 전자부품 회사를 운영해왔고, 삼성 부품의 약 15%를 공급하던 핵심 협력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가을 제 인생을 뒤흔드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이청 큰일 났어. 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장비 수출을 완전히 막는다고 한다. 친구 류젠진이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그 말의 의미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삼성전자의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김 과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가 건넨 말은 제 온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필요한 장비를 더 들여올 수 없게 되어 중국 내 생산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제조 2025 정책을 이유로 삼성에게 반도체 핵심 기술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어 기술 이전 없이는 계속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묻자 그의 대답은 칼처럼 단호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회사의 생명이라 결코 넘길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완전 철수를 진행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은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6살 젊은 시절부터 58이 된 지금까지 저의 모든 청춘을 바쳐 함께 걸어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공장으로 돌아가자 직원들의 불안한 눈빛이 저를 향했고, 생산팀장은 사장님 삼성이 정말 떠나는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뒤로 모여든 직원들의 얼굴에는 막막함과 절망이 가득했으며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과 아이들 학비를 걱정하는 어머니들의 눈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해줄 답을 찾지 못한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 걸까요? 하는 두려움만 남아있었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철수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 앞에서 보여준 가장 강한 신념의 증명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해 맞닥뜨린 충격적인 장면이 제 오랜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 순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 기업이 떠나는 것만으로도 지역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무게는 상상조차 넘어서 있었어요. 삼성 철수 발표가 나온 뒤 일주일 공장은 완전히 멈춰섰고 직원들은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장님, 저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되는 건가요? 하고 생산팀 막내인 샤오밍이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그는 25살에 작년 결혼했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죠. 떨리는 목소리가 제 심장을 죄어왔습니다. 미안하지만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그의 어깨가 힘없이 내려앉았고 20명 남짓한 직원들의 표정도 모두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무엇보다 버티기 힘들었던 건 친구 류젠진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를 운영했는데 한 달 전 이미 회사를 완전히 닫았다고 했어요. 화이청 나 이제 끝났어. 직원 전원을 내보내고 은행 빚만 남았다고. 전화 너머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꺼져 있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 설비는 전부 삼성 기준이라 다른 회사가 쓸 수가 없어. 15억 원짜리 장비들이 한순간에 고철이 돼버렸다고. 공장 건물도 은행에 넘겨야 하고 아내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동네 광학 부품사 왕 사장은 직원 300명을 한 달 만에 정리하고 본인도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납품처가 전부 삼성뿐이었으니까요. 우리한테 삼성은 곧 생명이었어요. 삼성 말고는 팔 곳이 없었으니까 철수는 그냥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 사장 부인이 눈물로 토해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절망감에 젖은 그녀의 한숨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류젠지는 저보다 1년 먼저 삼성과 일을 시작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선전 전체가 충격에 잠길 수밖에 없었어요. 1000개가 넘는 삼성 협력사들이 연달아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품 운송업체, 포장업체, 직원들이 다니던 식당들까지 줄줄이 타격을 받았고 저희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사양에 맞춘 정밀 설비들 탓에 다른 업체로 전환은 애초에 불가능했죠. 장부를 보며 한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삼성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네요. 이렇게까지 기대고 있던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키운 것이 아니라 거대한 나무인 삼성에 기대 살아온 기생처럼 존재했던 겁니다. 동네 슈퍼마켓 사장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 사장님, 이제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다들 지갑을 여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흔들리자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함께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밤이면 잠 못 이루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손해도 컸지만 더 큰 고통은 직원들과 지역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이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현실이었으니까요. 왜 하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왜 우리 같은 작은 업체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걸까? 그때 저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대국들의 다툼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우리가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이 모든 원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한중상생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생이라니요? 우리를 외면하고 떠난 사람들이 무슨 상생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도 공장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힘차게 돌아가던 기계들은 이제 고철처럼 보였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남은 것은 텅 빈 공장과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그때 딸 장혜린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한중상생 프로그램이라는 걸 제안했대요. 중국 협력사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상하이에서 대기업 마케팅팀에 다니는 예린은 평소보다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상생 프로그램? 그게 뭔데? 저는 기대도 없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을 통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자는 거래요. 기술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형태라고요. 예린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기술은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상생이냐? 제가 차갑게 말하자 예린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정부와 삼성이 직접 나서서 중국 협력사들에게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한다네요. 새로운 방식이라니? 기술 이전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합치는 공동 개발이래요. 중국의 제조력과 한국의 기술을 묶어서 제3국 시장을 함께 노리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조금 흥미가 생겼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데? 우선 설명회에 참석해보래요. 서울에서 열린대요. 항공료와 숙박비도 지원해준다고 하고요. 서울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몰려왔습니다. 예린아, 솔직히 말해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을 믿기 어렵구나. 25년 동안 함께 일했지만 정작 힘들 때는 등을 돌리지 않았냐. 아버지, 그런데 이번엔 다를 수도 있어요. 적어도 확인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한국 기업 문화를 직접 경험해봤다는 그 친구가 뭔가 다른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죠. 어차피 실망하고 돌아올 게 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절망적이었고 이대로 버티다가는 파산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라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죠. 반은 기대, 반은 불안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설명회 참석이 아니라 제 인생관을 뒤흔들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 될 줄은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중국은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에 건물 안조차 답답할 정도였지만 인천공항은 전체가 쾌적하고 시원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도 놀라웠습니다. 절차는 짧고 정확했고 기다림도 거의 없었죠. 중국에서 1시간씩 줄 서는 것이 당연했던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하고 훈련된 응대도 인상적이었고 어디서나 질서가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며 창밖을 바라보니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도로, 건물, 간판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성 본사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어요. 벽면 가득 걸려있던 기술 특허 현황과 전 세계 공장 지도를 보니 그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곧 삼성전자 기술정책실장 이도윤 실장이 나와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철수로 인해 많은 협력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중국에서 온 협력사 대표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압박과 중국 정부의 기술 이전 요구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지킬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이 실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순간 한 중국 협력사 대표가 불만을 담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기술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협력하자는 겁니까? 이 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을 넘겨드리는 것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상호 보완적 협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제조 능력과 우리의 기술을 결합해 제3국 시장을 함께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기술 소유권은 각자 유지하고 수익은 나누는 구조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휴식 시간,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번 중국 철수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수조원 투자를 포기하는 결정이었어요. 그래도 기술 이전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넘겨주면 다음 세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기술은 회사의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회장님의 말씀이었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수조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기술의 가치가 이렇게 무겁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오후 세션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기반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말에 이도윤 실장의 목소리가 제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신념이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눈을 감지 못한 채 오래도록 되뇌었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런 철학이 존재했었다니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설명 자리가 아니라 제가 대한민국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출발점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지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실제로 손발을 맞추며 일해보니 제가 쌓아온 편견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25년 동안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틀린 것이었고 제 시선은 그 자리에서 바뀌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기술 협업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삼성 수원 단지에서 엔지니어들과 마주 앉아 공동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처음엔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우리를 낮춰보거나 거칠게 대할까 내심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장 사장님, 중국 제조업의 속도와 효율성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희가 배울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수 팀장이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기술 우위 의식이 쏟아질 거라 예상했는데 정반대로 우리의 강점을 먼저 인정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기술이 부족하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로의 장점을 합치면 훨씬 큰 힘이 생깁니다. 중국의 빠른 생산 역량과 한국의 정밀한 기술이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그의 말에는 꾸밈이나 형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먼저 다가오더니 서투른 중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니하오 장 사장님, 함께 식사하시죠. 발음은 조금 어색했지만 그들의 배려가 고스란히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박현준 과장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중국 철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본인들도 마음이 무척 아팠다고 오래 함께했던 중국 파트너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미안한 감정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떠나셨느냐고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고 기술 이전이라는 요구는 회사의 미래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의 얼굴엔 진심 어린 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생산 라인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본 장면이 제 인생관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중국에서 가져온 부품 샘플을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정밀도는 놀랍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준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고 제가 되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각자 잘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설계와 소재 역량이 강하고 중국은 대량 생산과 관리 능력이 뛰어나죠. 그때 복도에서 들린 대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은 의미가 큽니다. 맞습니다. 기술을 넘기는 건 회사의 심장을 내어주는 것이지만 이렇게 함께 발전하는 방식은 모두에게 좋습니다. 중국 쪽도 우리의 기술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상생을 원한다는 걸 느껴 다행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저는 딸 예린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예린아, 아버지가 한국 사람들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구나. 어떤 점에서요? 하고 묻는 딸에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깔보거나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어. 진심으로 함께 발전하려는 사람들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예린의 밝아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오해를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서 제가 한국의 진짜 철학을 이해하게 되는 더 깊은 자각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돌아가자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상조차 못한 반발과 비난의 소용돌이가 저를 향해 몰려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전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꼭 얼굴을 비추던 친구들이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운전기사는 유난히 말수가 적었고 눈길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걱정으로 굳어있는 아내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당신이 한국에 다녀왔다는 얘기가 온 동네에 퍼져버렸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며 되묻자 아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한국의 앞잡이라고 불리고 배신자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은 단숨에 사라졌어요. 다음날 아침 공장 앞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동네 주민 10명 남짓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매국노 장화이청 나가라, 한국놈들 하수인 물러가라 같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매국노가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 사장 나와서 해명해라. 군중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옆 공장의 천회이밍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둘도 없는 사이였는데 그 표정은 이제 완전히 적대적이었어요. 한국 놈들한테 돈 받고 우리를 팔아넘길 거냐는 그의 말에 아니라고 변명하려는 순간 더 큰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삼성이 우리를 버렸는데 또 그들과 손잡겠다는 거냐는 비난이 이어졌고 그때 류젠진이 군중을 해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저를 두둔해 줄 알았는데
그의 첫마디는 제 희망을 산산조각 냈어요. 화이청, 너 한국 가서 도대체 무슨 약속을 받아온 거야?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너 혼자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만들겠다는 거냐며 배신감에 젖은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회사가 쓰러진 후 완전히 변해버린 그의 태도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시위는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협력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평소 거래하던 부품업체들까지 상부 지시라며 계약 중단을 통보해왔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은행의 전화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대출 연장이 어렵게 됐다는 말에 전신의 힘이 빠져나갔어요. 경제적 고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가족들이 받는 시선이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딸 예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도 제가 친한국 성향 집안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걱정했어요. 미안하다 예린아. 아버지가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하자 예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옳다고 믿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한국에서 뭘 보고 오셨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 한마디가 제 정신을 붙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 선택이 옳았던 걸까? 하지만 한국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심을 다해 일하던 엔지니어들, 함께 성장하자던 그들의 마음이 잊히지 않았어요. 기술은 주지 않아도 해결책은 나눈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스스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진짜 상생의 정신이라는 깨달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제가 본 진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고립과 시련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 지역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리라는 것을요. 6개월이 지나 돌아보니 제가 그 기간에 해낸 일들이 지금도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상생의 가치가 결국 기적 같은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외롭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국과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도윤 실장과 화상회의를 열어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조율했고 장 사장님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아 준 데 대해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도윤 실장이 저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던 순간 울컥할 뻔했어요. 그런 격려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결실은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우리 직원을 교육해줬는데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접근만으로 품질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고 생산팀장이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식 품질 관리 체계를 배우면서 우리 제품 수준이 눈에 띄게 올라갔거든요. 두 번째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손잡고 동남아 시장에 공동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합작 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였죠. 당 사장님, 우리 생산 능력에 한국 기술까지 더해지면 베트남 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김영수 팀장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국을 벗어나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갈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역 공안에서 소환장이 온 겁니다. 장화이청 씨, 외국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은 국가 안보에 저해될 수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차가운 말투에 등골이 서늘했지만 저는 당당히 답했습니다. 저는 국익을 해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살릴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수출도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심하시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경고를 들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더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류젠진이 찾아온 것입니다. 6개월 만이었죠. 화이청 미안하다. 내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너를 원망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달랐습니다. 젠진,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네가 해온 걸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 한국 사람들이 너에게 기술을 넘겨준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방식을 알려준 거였구나.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광학기술 분야에서 함께 도전해 볼 수 있을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다시 돌아온 거였으니까요.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류젠진은 한국 기업과 손을 잡고 새로운 광학기술로 재기에 성공했고 그 소식이 퍼지면서 지역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 사장이 옳았구나. 한국과 이런 협력이 가능하다니. 동네 슈퍼 사장까지 찾아와 사과할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역 기업들이 하나둘 상생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이 되어 컨소시엄을 만들었고 첫 회의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중국 제조 2025만 바라보지 말고 진짜 경쟁력을 만들어 봅시다. 반년 전만 해도 매국노 취급을 받던 제가 이제 지역 혁신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상생의 정신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깨달음은 따로 있었죠. 한국이 지키려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그토록 소중했는지를 저는 그제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기술 파트너가 아니라 정신적 스승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지난주 베이징 산업혁신 포럼에 초청받았을 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1년 전 매국노 취급받던 제가 이제는 국제협력의 모범 사례로 무대에 서 있었으니까요. 장화이청 사장의 한중상생 모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제 앞에서 한 말입니다. 1년 전 저를 소환했던 바로 그 부서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전 지역 전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컨소시엄을 통해 12개 기업이 한국과 협력하게 됐고 새로운 일자리 800개가 탄생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젊은 기술자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지역에서 새로운 역량을 익힐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8회 엔지니어 리밍이 저를 찾아왔던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때 활력을 잃었던 이곳이 다시 꿈과 희망을 품는 터전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류젠지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인 창업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함께 개발한 광학 기술로 동남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화이청 고맙다. 네가 열어준 길이 없었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다. 눈시울을 붉히며 건넨 그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변화는 딸 예린이었습니다. 상하이 회사에서 승진해 지금은 한중 협력 프로젝트를 맡는 이사가 됐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보여준 용기 때문에 저도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게 됐어요. 추석에 집에 왔던 예린이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제게 더 큰 깨달음은 따로 또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도윤 실장이 선전에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녁 자리에서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말이 모든 생각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장 사장님, 사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중국 협력사들이 진심으로 상생을 원하는지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를 도우셨나요? 장 사장님 같은 분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가져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진심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지켜온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믿고 미래를 만드는 신뢰였다는 걸요. 기술은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 제가 포럼에서 했던 그 문장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보다 값진 무언가를 건네주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공장에서 본 풍경이 답을 말해줍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중국 직원들이 웃으며 새 제품을 함께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다른 국적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상생은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국은 기술을 지켜냈고 저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 넓은 미래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값진 가르침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같은 꿈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